기초학습 국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벌집이 너무 좁아 라는 책으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방학 전에 이 책에 대해서 토론을 들어간 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은 반도 있지만 너무 오래전에 했던 책이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의미에서 강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집이 너무 좁아라는 책은 관용에 대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오리엔테이션 때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용을 위한 첫 번째 책을 만나요 라고 되어 있고 벌집이 너무 좋아이고요. 아마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몇 페이지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책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핵심 역량은 결국에는 이 책에서 어떠한 역량을 기르기를 원하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심미적 감성 역량,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심미적이라는 뭐냐면 미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감정적인 역량, 이걸 이제 우리가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소통 역량,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공동체 또 공동체감 역량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심미적인 감성의 역량이라든가 또 의사소통 역량이라든가 공동체 역량을 기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OT 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며 읽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다문화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용서하고 또 관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래야지만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내 스스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해야지만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꿀벌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용의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되돌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죠. OT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지 책은 읽고 이해하고 또 어떤 독서 경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그거는 이런 꿀벌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삶이 조금 더 관용적인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 책을 읽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벌집이 시끌벅적,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습니다. 꿀벌 한 마리가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좁아진 공간 때문에 꿀벌들은 화가 났습니다. 꿀벌들은 조사단을 꾸려 침입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벌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또 그 벌을 찾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꿀벌이라고 하는 뭔가 비유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문화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하고 있다면,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은 이렇게 그 새롭게 들어온 그런 꿀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뭔가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문화의 가정이나 또 다문화 노동자에 대해서 갖는 뭔가 적대적인 그런 태도나 감정들을 꿀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맛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열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꿀벌에 대해서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써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책의 내용에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책이 꿀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꿀벌에 대해서 뭔가 도입적이고 관심을 끌기 위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그림책이라든가 어린이책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또 자녀들과 또 자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면, 직접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도입적이고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질문하고 또 생각하도록 해서 좀 더 이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빈칸은 여러분이 채우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좋은 점과 우리 집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자유롭게 써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만약에 학생들에게 또는 발표하게 한다면 사실은 이제 집안에 어떤 그 경제적인 격차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집마다의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강제적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하게 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뭔가 자신의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쓰도록 하는 것도 이런 그 꿀벌집, 벌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도입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첨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 말고도 이제 이런 그림책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그림책의 표지를 보여주면서 이 제목이 벌집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 것 같으니?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는 상황이라면 제목이라든가 그림책의 표지를 보고 상상을 하죠.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애가 아니야,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잖아.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런 그림책의 그림이라든가 또 그 표지라든가 제목을 보고 막 상상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의도하지 않게 열띤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노리는 효과는 뭐냐면 아이들이 또 우리가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아이들이 이 책에 대해서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뭐 한 30자 단어 정도를 생각을 이제 써 오시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수업을 한다면 그 30개 단어 중에서 이 벌집이 너무 좋아라고 하는 책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한 3개 정도를 이제 써 놓고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내가 한 30개 단어를 찾아왔는데 이 책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막 이제 주장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 단어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단어는 이런 단어인데, 그림을 보니까요, 제목을 보니까 이 단어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종의 이제 주장과 근거의 말하기의 방법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애가 아니야, 그 단어는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단어가 벌집이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그 단어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단어, 그러니까 책 속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추측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토론의 역량을 키우고 이 책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면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독서 활동을 하든지 간에 몰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이 독서 지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방법론들을 좀 많이 익혀 놓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정진숙 동시집의 아무도 모르는 일 중에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이 까만 나영이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알림장도 읽지 못하는 준이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고 김치 못 먹어 쩔쩔매는 영호 아저씨 각시는 몽골에서 시집와 길에서 마주쳐도 시장에서 만나도 말이 안 통해 그냥 웃고만 지나간다. 이러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 속에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그래도 할머니는 걱정 말래. 아카시아 나무도 달맞이 꽃도 개망초도 다 다른 먼 곳에서 왔지만 해마다 어울려 꽃 피운다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물론 시라고 하는 것이 분석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감정적이고 임팩트 있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 시에서 키워드가 뭐인 것 같은가?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여러 이제 키워드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시에서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리핀? 또 베트남? 몽골? 사실은 그것도 물론 키워드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은 키워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죠.
그죠? 아마 이제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시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매우 재밌는 건 뭐냐면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카시아 나무, 달맞이꽃, 개망초라고 하는 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치에 채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의 키워드가 뭡니까? 그렇죠. 어울려입니다. 어울려. 결국에는 이 다양한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한다, 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굳이 키워드를 찾는다면 어울려라는 단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에 어울리는 제목을 붙여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써보아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항상 논증적 말하기와 논증적 구조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논증적인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제목은 일종의 질문에 대한 주장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그런 제목을 정한 이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것도 논증적 말하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이들에게 논증적 말하기다라고 하는 딱딱한 한자적인 표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독서 지도를 한다면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논증적 말하기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 때는 또 오프라인 수업을 찍은 현장 강의 때는 이러한 내용을 써봐라, 또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이 PPT의 음성을 입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고 직접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한 제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시도해 보니까 뭐 아름다운 마음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쭤봤죠. 왜 제목이 아름다운 마음이냐라고 했더니 이런 다양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배려하고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 속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을 추상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좋습니다.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제목이 이 전체 시를 아우를 수 있어야 되고 그 제목에 대한 까닭만 분명하다면 1번에 대한 좋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제목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내가 생각한 제목은 뭐냐면 뭐 다문화 가정과 뭐 함께 살아가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성인학자 여러분, 이런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결적으로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적절해 보이죠. 왜냐하면 뭐 다양한 다문화 가정과의 공존 제목.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왜냐하면 세계화 시대이고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냐면 다문화 가정과의 공존이라고 하는 제목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다문화 가정과 다인종 사회에 대한 용인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왜 위의 시가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인종에 대한 공존 인지에 대한 이유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트남에서 오고 몽골에서 오고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내가 생각한 제목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과 뒤에 예시를 여러분 차이를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한 제목과 이렇게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고 다인종 사회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말한 논증적 말하기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한 제목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이 시에서
이런 베트남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온 결혼 이민자들과 공존의 메시지를 이 시가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제목이 적절하다. 자, 비슷하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예시는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반면에 제가 지금 들은 예시는 주장과 근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아주 정밀한 생각들을 해야지만 여러분 생각이 좀 더 세련되어지고 정교해질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읽는 이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시를 썼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 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워드가 뭔지 이해해야 되잖아요. 키워드가 뭡니까? 어울려라는 단어입니다. 어울려. 또 오른쪽 행에 세 번째 줄 보면 어울리지 못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시인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과 무엇의 어울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상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문화 결혼 이민자들과 서로 어울려서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내용을 쓰신다면 두 번째에 관한 내용도 적절한 답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내 주변에서도 서로 다른 곳에서 온 다문화 사람들이 있다면 소개해 보아라. 아마 이제 우리 주위에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10쌍 중에 1쌍 정도가 다문화 결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그 주위에 다문화 그 노동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아는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는 것, 뭐 이것도 이제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9페이지 차근차근 맛보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까지는 책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책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하는 도입적 내용이었다면 109페이지에 관한 내용은 차근차근 맛보기를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직접적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더라도 또 책을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하더라도 책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서로 이해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질문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왜 비좁아졌을까에 대한 문제를 조사한 조사관 꿀벌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죠. 또는 만약에 아이들과 독서 지도를 한다면 또 아이들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최소한 이 책이 어떠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이중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써 오셨죠? 우리 벌집에 꿀벌 한 마리가 더 있다. 이제 내린 결론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꿀벌 침입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꿀벌 한 마리가 더 있는데 꿀벌 침입자가 나타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뭔가 이거는 생각하거나 논증하는 게 아니라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해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벌들은 조사관 꿀벌들의 조사 결과 발표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립니다. 벌들이 웅성거리며 말한 것에는 동그라미, 말하지 않는 것에는 X를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민 온 벌일지도 몰라. 아마도 외국에서 온 벌일 거야. 우리 벌집에 꿀벌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꿀을 먹고 있을 거야. 분명히 어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저분하게 쓰지도 않고 자고 먹고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 같은 책을 읽었는데 그 벌들이 웅성거리는 말에 동그라미와 X를 말하라고 했는데 같은 책을 읽었으면 같이 동그라미 같은 X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그라미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X라고 그래요. 같은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동그라미 X의 정답을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어떤 게 동그라미고 어떤 게 X인지 뭐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꿀벌과 일벌은 자기들의 공간을 빼앗고 있는 벌이 누군지 찾으며 화를 내고 씩씩댑니다. 수벌과 일벌이 걱정한 것은 무엇인지 빈칸을 채워 보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숫벌이죠. 수벌은 뭐라고 하냐면 아마 우리 벌집보다 더 작은 벌집에서 왔을 거야. 우리한테 뭐뭐라도 옮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뭡니까? 그쵸? 병이라도 옮기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숫벌이 얘기한 거죠. 근데 일벌은 뭐냐면 어쩌면 꿀 공장에서 내 땡땡을 빼앗아 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공장이니까 이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자리를 빼앗아 버릴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수벌과 일벌의 대화이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편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불결할 것이다. 또 병을 옮기면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또 개발도상국에서 왔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옮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암암리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벌이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죠. 뭐 실제로 어떤 측면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3D,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경우에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외국인 노동자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빼앗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상당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일자리가 또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않으시고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수벌과 일벌의 대화에 빈칸을 채워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침입자 벌을 찾기 위해 수학자 벌, 변호사 벌, 탐정 벌, 언어학자 벌은 어떤 제안을 했나요? 그리고 각각의 제안은 왜 호응을 얻지 못했을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 부분을 채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못 채우시더라고요. 뭐 읽기는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책을 좀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또 두 번 읽을 때보다는 세 번 읽을 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한 번 읽었다고 픽 이게 내팽개 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논외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책이라 하더라도 10대 때 읽었을 때와 20대 때 읽었을 때와 30대 때 읽었을 때 또 우리처럼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같은 책을 읽었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삶을 경험한 그런 굴곡들이 그 독서 경험에 뭔가 투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너무 확장적이긴 하지만 이미 읽으셨던 책이라 하더라도 또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학자 벌은 뭐라고 하냐면 벌들에게 각각 번호를 매기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까닭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변호사별은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탐정별은 모든 벌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보자라고 이야기했고요.
언어학자 벌들은 날개짓 소리를 들어보고 다른 벌을 찾아내자. 그러니까 여기서 날개짓 소리라고 하는 것은 벌들에게 일종의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은 날개짓 소리를 들어보고 다른 벌을 찾아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각각의 제안들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5번에서 보면 여왕벌이 뭔가 벌 국민에게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제안과 다른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수학자 벌, 변호사 벌, 탐정 벌, 또 언어학자 벌에 관한 제안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내용을 적어 보시고 그러한 제안들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까닭들을 한번 여러분이 자유롭게 한번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여왕벌은 벌 국민에게 어떤 제안을 했나요? 그리고 그 제안은 벌들에게 어떤 반응, 그러니까 그 제안에 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라고 한 것이죠. 뭐 여러분 이미 책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죠. 모두 힘을 모아서 벌집에 방을 하나 더 만들자. 이게 이제 여왕벌이 제안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벌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좋아요! 라고 답하고 또 하나의 꿀벌을 위한 예쁜 방을 만든다라는 내용이 책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자기의 언어로 간략하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재의 110페이지가 이제 끝났고요. 111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벌집이 너무 좁아에 관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요. 책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에는 111, 112, 113, 114 부분을 일단은 건너뛰었습니다. 이 부분은 3회차 수업 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마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도 111부터 114까지는 일단은 홀딩을 하고 3회차 수업의 현장 강의 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115페이지 우리 교재 115페이지에 함께 맛 나누기 독서 토론을 해요 라고 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에서 이 부분을 먼저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 책의 내용을 정밀하게 알지 못해도 이제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강의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 꿀벌들은 살고 있는 집이 비좁아져 여러 가지 불편을 겪게 되자 새로운 꿀벌 침입자가 누구인지 찾습니다. 만약 그 새로운 꿀벌을 찾게 된다면 용서해야 할지 벌을 주어야 할지에 대한 근거를 들어 자기의 생각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이제 양자택일 또 찬반 토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찬성의 입장은 새로운 꿀벌을 찾더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새로운 꿀벌을 찾으면 벌을 주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연습이기 때문에 찬성의 근거도 또 반대의 근거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린아이 학생들이 토론대회를 나가면 내가 찬성의 입장이지만 이런 제비뽑기를 통해서 반대 입장에서 토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얼마나 생각의 훈련이 다양한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인학자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이제 미치지 못한다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는 근거만 또 반대하는 분들은 반대하는 근거만 써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근거에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가 학생들에게 들어봤어요. 근데 뭐냐면 뭐 오죽하면 우리 그 벌집에 들어왔겠냐. 오죽하면 또 그렇게 실제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근거 2는 뭐냐? 너무 불쌍하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근거 1과 근거 2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죽하면 우리 벌집에 말 안 하고 들어왔겠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근거 2라고 말씀하신 불쌍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과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엔 같은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표현이 다르더라도 같은 맥락의 근거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조금 더 좀 더 구별된 근거들을 만드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새로운 꿀벌들이 이제 벌집에 들어왔는데
그 꿀벌들이 뭔가 기존의 꿀벌들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뭔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우리 성인학자분이 계셨어요. 되게 좋은 근거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은 이제 새로운 꿀벌이 기존에 살고 있던 그런 꿀벌들을 괴롭히거나 또는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는 상당히 좋은 근거입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도 또 다른 근거를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의도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뭔가 그 벌집에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한 분도 계세요. 맞죠? 맞습니다. 또 어쨌든 이런 새로운 꿀벌들이 이 벌집에 들어온 것이 뭔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뭔가 폭력일 수 있고 그 폭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꿀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발표하신 성인학자분도 계세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뭔가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다양한 근거들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직결될 수 있는 근거, 또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직결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금 심화되는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우리가 독서 지도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으나 우리가 철학적으로 윤리학적으로 보면 동기주의와 결과주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서 침입한 꿀벌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신 분들의 경우를 보면 뭔가 의도적으로 동기적으로 기존의 꿀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행동의 판단의 근거가 행동의 근거입니까? 결과입니까? 그렇죠. 근거 아니 동기죠, 동기. 그죠? 동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기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새로운 꿀벌들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의도적으로 동기적으로는 기존의 꿀벌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뭔가 다른 꿀벌들을 뭔가 그 혼란스럽게 하고 또 비좁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을 결과적으로 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런 결과를 방점에 찍어서 벌을 주어야 한다면 그건 뭐예요? 동기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그건 결과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왕 대학생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동기주의와 결과주의. 동기주의 같은 경우는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동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결과주의 같은 경우는 그 공리주의자들,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이 그런 결과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정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판단할 때 동기를 중시해야 할지 결과를 중시해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결국에는 관점의 문제이고 나의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오늘 수업은 좀 마무리할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비가 많이 오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가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친구가 누구누구 언니 내가 책 무거우니까 책 들어줄게 라고 해서 책을 도와주려다가 책을 팔을 잘못 쳐가지고 책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막 길바닥에 나뒹굴어지고 심지어 비가 와서 책이 젖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죠? 한쪽에서는 아니 누가 도와달라고 했어? 왜 책을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때요? 벌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동기주의적 관점입니까? 결과주의적 관점입니까?
결과주의적 관점이죠. 네가 아무리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에게 불편을 끼쳤고 책을 오히려 바닥에다 쏟은 것에 대한 결과가 부정적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면 사실은 이제 책을 들어주려고 하는 친구에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유 속은 열불이 나는데 아유 그래 뭐 네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겠냐, 내가 책이 무거우니까 책을 드는 것을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아 어떻게 하겠냐, 네 의도는 좋으니 결과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결과주의입니까 동기주의입니까? 그쵸, 동기주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독서 지도에서 이런 얘기까지 아이들에게 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또 모르죠. 만약에 우리가 교육봉사하는 아이들이 대상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생 정도면은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윤리시간 교과목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고등학교 아이들도 독서지도에 대한 교육봉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대학 교육을 받고 있고 제 수업의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난이도입니다.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행복하고 재밌는 수업도 뭐 행복한 수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 수업은 물론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수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수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도 스스로 화내실 필요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2년 내내, 4학기 내내 이제 독서 토론을 우리가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주의와 동기주의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더 많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책의 읽은 내용들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단축 수업을 했습니다. 또 오프라인 수업 때는 빈칸을 채우세요라고 하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채웠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게 아니라 바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비해서 시간이 좀 축약이 되었지 뭐 수업을 해야 될 부분을 수업을 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때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났는데 여러분이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되고요. 수업의 내용이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핵심적 내용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주말반 학생들 중에 또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교수님이 현장 강의를 찍어서 올렸을 때보다 오히려 PPT를 만들어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게 더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라고 혹시나 생각하실까봐 아마 그런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강의는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PPT를 음성을 입혀서 이런 강의를 찍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까지만 이번 강의까지만 그 PPT에 음성을 띄우는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현장 강의를 찍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올려서 강의를 여러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PPT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집중감도 있고 조금 이게 뭔가 현장 강의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강의할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현장적인 어떤 발표라든가 또 피드백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형태들을 좀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른 때보다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는데 여러분 아쉬운가요? 아닌가요? 네, 어쨌든 아쉬우셔도 오늘 강의는 이 정도만 하고 다음 3회차 수업은 벌집이 너무 좁아의 부분에서 책 내용에 근거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 111, 112, 113, 114페이지부터 하고 그 다음에 116, 117, 그 다음에 110, 121까지 아마 그때까지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모르겠습니다. 현장 강의는 되게 현장성이 있고 즉흥성이 있기 때문에
122페이지에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라는 책을 들어갈런지 안 들어갈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121페이지까지 하는 것을 계획 삼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 쉬고 한 40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 좀 지루하셨다면 좀 끊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수업이 이렇게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끊어가지 못한 점을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